들리시나요? 네네.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의료노련 4차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더해서 4차 대유행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 주제보다 더욱 시의성을 가진 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전망과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김윤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만 있자. 공유부터 해야죠.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대로 보이시나요? 거꾸로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네. 큰 슬라이드로 보이시는 거죠? 예, 저는 예. 작게 보이는데 작은 작게 슬라이드로 예, 보이세요? 예. 아, 예. 그러면 바꿔야죠. 이제 큰 슬라이드로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네. 네. 예.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지금 하는 게 그 적절한 그 주제로 좀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병원과 노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애초에 얘기한 대로 올 11월에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냐, 또는 5차 유행이 겨울에 또 오지는 않을 거냐. 우리가 4차 유행 중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백신 접종 70%를 해도 집단 면역이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5차 유행이 내년 겨울에 오고, 올 겨울에 오고, 7차 유행, 6차 유행이 내년 봄에 오고,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방역 방식, 특히나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방역 체계와 감염병 진료 체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갖게 되거나 어쨌든지 간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이제 늘어나서 집단 내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감염이 더 이상 그 전파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만약에 그 감염 재생산 지수 R0라고 하는 게 2라고 하면 한 사람이 10명과 접촉하면 두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력이 있는 인구가 10명 중에 5명이 되면 요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원래는 2였는데 백신 접종으로 1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한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들어오면 그 확진자가 한 명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계속 한 명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되는 거고, 감염자의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 이하로 떨어지면 점차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적어도 1 이하의 수준,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 인구 집단 내의 면역력 수준이 유지돼야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그 집단 면역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면역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력이 높으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전파력이 높으면 면역력의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는 이제 그 Y축은 치명률이고요. 치명률이 몇 퍼센트냐? X축은 감염 재생산 지수, 얼마나 전파력이 높으냐입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1이 좀 넘는 범위 내에서 한 3 정도 수준까지였어. 대개 한 평균 잡아서 재생산 지수를 2.5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델타 변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어느 정도 높으냐면 단 5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2배에서 3배 이상 되는 전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파력이 높으면 당연히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갖는 인구의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률 목표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을 갖냐면 1 빼기 재생산수 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코로나19의 재생산수가 2.5였잖아요. 그러면 1 빼기 2.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5분의 1이 0.4니까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 10명 중에 6명이 면역력이 있으면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60%에 도달하려면 전체 인구의 한 70%가 접종을 해야 백신의 효과를 85%로 가정하면, 그러니까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는 면역력이 한 90%,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70%, 얀센이 한 60%대니까 평균하면 한 85%쯤이라고 가정하면 70%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하면 그 중에서 85%가 면역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60%가 궁극적으로 면역력을 갖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재생산 지수 2.5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델타 변이의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가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6이라고 가정하면 1 빼기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6분의 1은 0.16이 되죠. 그러면 전체 인구의 84%가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백신의 효과가 90%라고 85%라고 하면 84%의 인구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인구가 9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접종을 해야 우리가 집단 면역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18세 이상만 접종을 하죠. 외국은 12세 이상 접종을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세 이상까지 접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세 미만 인구 수가 얼마나 되냐면 65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2.5%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세 미만을 빼고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그 질환자나 또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맞기를 좀 두려워하는 임산부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면 아마 적어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는 접종을 안 한 상태가 될 거고 그 99%와 80% 사이의 갭이 뭐 80% 70% 사이의 갭이 그러니까 접종 인구로는 80% 그러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로는 70% 그런데 거의 100%가 면역력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 80%의 접종 인구와 100%의 접종 인구 사이의 갭만큼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메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85%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아주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한 연구를 보면 검정색은 알파 변이, 그러니까 영국 변이에 대한 기존 파이저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빨간색 세모는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효과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느냐, 아니면 증상이 발현되는 조금 더 심한 감염을 막냐, 입원할 정도로 아픈 걸 막냐라고 하는 걸 보면 감염을 막는 효과는 원래 알파에 대해서는 90% 초반대였는데 그게 79% 수준으로 떨어지고 유증상 감염은 한 88%, 입원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대해서 감염을 막는 효과는 지금 한 10% 이상 떨어지는 거죠. 파이자의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보다 더 떨어지고요. 아마 다른 백신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연구는 영국에서 한 것보다 효과가 좋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영국보다 결과가 나쁩니다. 아마 그러면 대개 평균 잡으면 영국 결과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백신의 효과가 85%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감염 자체를 막는, 감염의 전파를 막는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전체 인구 100%가 다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게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감염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의 백신 접종률인데요. 8월 2일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접종한 인구가 70%,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5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9월 말쯤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 목표인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겨울에 발생했던 6만 명 수준, 6만 명을 넘는 수준까지는 못 이르지만 올 여름에 거의 거기에 근접한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걸 보실 수 있죠. 결국은 우리도 4차 유행이 끝나고 또 일정한 안정기를 거치고 안정기 사이에 무증상자나 경증 감염자가 쭉 쌓이면 겨울에 또다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5차 재유행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그래프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이 파란색 선은 확진자의 수고요. 이 까만색 선이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사망자는 오른쪽 축이죠.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던 사망자의 숫자가 올 여름 유행에서는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요 영국에서의 집단 감염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8월 2일 기준으로 1회 접종을 받은 사람이 64%,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거의 60%쯤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한 3,000명쯤 되는데요.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68, 48, 한 우리나라의 6배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야 우리나라의 일별 환자 수와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000명이 넘는 환자가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곱하면 6, 22,
12,000명, 15,0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렇게 접종률이 높게 되어 있는데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약간 쇼킹한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프로빈스 타운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관광지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인구가 한 6만쯤 되는 조그만 소도시 지역인데 여기는 백신 접종률이 얼마냐면 95%가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95%가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높은 접종률이 생기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놀러 오고 이 지역에서 이제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바에서 술 먹고 모여서 파티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서 46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이 469명의 4분의 3이 돌파 감염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이 델타 변이에 강력하게 노출되면,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내뿜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집단 감염, 돌파 감염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식에 따르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 따르면 올겨울 내년 봄에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 수가 애초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재유행을 거칠 때마다 베이스라인이 올라가고 다음 재유행 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올겨울에는 아마 2,000명을 넘을 거고요. 내년 봄에는 3,000명을 넘을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한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을 넘는다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자 보도로 WHO 사무총장이 선진국에서 이제 최근에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터 샷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국가들이 늘어나니까 부스터 샷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진국은 백신을 독점하고 있고 아프리카 후진국은 전체 인구의 1%도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백신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아니 부스터 샷하고 감염의 위험이 적은 청소년들한테 접종하는 것보다 지금 저개발 국가에 있는 고위험군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이 부스터샷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백신을 저개발 국가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변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어떤 곳에서 생기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곳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몸에서 오랫동안 감염을 일으키면 그 사이에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2주, 3주 정도 앓는데 코로나를 한 달, 두 달, 세 달을 앓게 되면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변이가 일어날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변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영국에서 변이가 생겼죠. 영국이 코로나가 창궐한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가 생겼죠. 브라질에서 변이가 생겼죠. 인도에서 변이가 생겼잖아요. 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대규모 감염이 생긴 곳에서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델타 이후의 변이는 어디서 생길 거냐? 아프리카에서 생기고 아시아에서 생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저개발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새로운 변이의 출현은 지속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게 다행히 별로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 또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지 않은 변이들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높고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고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감염이 창궐하고 감염이 창궐하니까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그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 선진국들은 또 백신을 맞거나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그 소위 무빙 타겟처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감염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변이가 생겼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백신의 효과로 못 채우는 집단 면역의 부분을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채워야죠. 근데 그 채우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면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나 건강상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에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우리나라가 그 인구 1000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그 작년 올 초를 기준으로 해서 1.1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피해를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2020년에 늘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또 하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사망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 자료를 분석해서 이 그 초과 사망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이제 비교한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29개 국가고 요 회색 막대가 전체 초과 사망이고요. 오렌지색 막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입니다. 미국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뭐 전체 초과 사망이 45만 8천 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33만 9천 명이 되니까 뭐 엄청나서 그래프 바깥을 뚫고 나가서 이제 중간을 끊었고요. 나머지 나라들을 보면 영국이 9만 4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7만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국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초과 사망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가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거꾸로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이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전체 초과 사망은 4,000명으로 크기가 크지 않고 그중에 819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코로나 사망이 적으면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상대적인 코로나19 이외의 이유로 인한 사망도 이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사망 대비 전체 초과 사망이 몇 배쯤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초과 사망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한 5배쯤에 달하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보다 코로나19 이외의 이유로 죽은 사망이 많다는 거고, 그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단순하게 얘기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사망자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 결과 4명이 다른 이유로 죽은 거죠. 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집에 갇혀 있어서 뭐 자살하는 사람,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갈 곳이 없어진 노인,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응급실을 떠돌다가 열난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진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코로나 사망자를 줄인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줄어드냐 하는 얘기고, 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만큼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가는데, 그 피해를 정부가 얼마나 보상해 주느냐는 보상 수준을 지수화해서 나타낸 걸 보면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많이 죽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큰데 정부가 잘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 공백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의 문을 닫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면 그 피해는 애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피해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어린 시기,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는 그 사람이 가지는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의 대부분이 언제 발달이 되냐면 이제 막 태어나서부터 한 5살, 6살, 길게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대부분의 인지 발달이 끝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그때 잘해줘야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지난 다음에 애들한테 아무리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초기에는 학교 문을 닫았죠.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방역이 좀 되고 그 문을 닫아서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문을 연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부터 문을 엽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문을 열죠? 고3부터 문을 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은 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학적이지 않은 방역의 피해로 온 사회가 그 방역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코로나의 방역과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 자료인데요. 보시는 거는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숫자하고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는 환자의 치명률을 보여주는 자료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죠. 올 연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률은 1.5%대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면 0.27%로 내려갔죠. 이건 경기도 자료지만 전국 자료도 0.24%인가 26%인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역을 할 거냐,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독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1년에 발생하는 독감 환자 수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2, 3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보다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환자가 생기냐면 2, 3천 명이 아닌데요. 한 5, 6천 명의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독감의 치명률이 0.1%죠. 코로나19는 일부가 만약에 지금 하루 한 1,600명쯤의 환자가 생기는데 이 평균 숫자가 1년 내내 지속된다고 하면 60만 명쯤의 환자가 생기고요. 현재는 0.25% 수준 치명률이 8월 이후에는 이제 미접종 고령자,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50대에서의 접종이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아마 0.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60만 명이면 6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생기면 1000명쯤이 사망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체 확진자의 규모는 이제 크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수준 평균적으로 지금 수준의 확진자 숫자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게 독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카운트하지 않고 락다운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백신 접종하고 하는 거는 잘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싱가포르는 아직 그 체계로 전환한 건 아니고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향만 이야기한 거고요. 영국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보건의료 대응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줄이고 확진 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N차 감염으로 발전하는 걸 막고 확진자를 잘 치료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게 보건의료의 대응 체계의 구성 요소인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게 해서 확진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그 마스크 쓰고 개인 방역을 잘하는 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방역은 잘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풀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검사와 접촉자 관리, 그 다음에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미치는 앞단은 풀고 대신 치명률은 낮으니까 발생하는 경증 환자를 잘 관리하고 발생한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건소의 인력을 늘려야죠. 시도와 보건소의 인력을 늘리고 시도와 보건소의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보건소가 하는 역할 중에서 선별검사,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거를 의료기관 쪽으로 넘겨야죠. 그리고 보건소는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밖에 할 수 없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감염병 진료도 늘려야 되죠. 역량을.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공공병원이 독박을 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서 코로나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 14일 잠복기를 넘어서는 집단 감염 사례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재유행의 피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진료 체계의 역량을 올려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하듯이 그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센터를 지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중증 환자를 보는 센터,
경증 환자를 보는 센터로 나눠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현재는 잘 안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해도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대규모 집단 감염,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올 텐데, 공공병원이 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환자가 몰려올 텐데,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는 데는 보통 중환자실의 간호사의 4배 정도의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현재 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중환자실에 이제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지원금의 형태로 주죠. 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동도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1.5배 정도의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보조금의 형태로 이제 메꿔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그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적당한 슬라이드가 없네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거고, 장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간호 인력의 파견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의 정원을 증원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 그 정원 증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코로나 환자를 보는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4배 증원돼야 되고 간호관리료가 4배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별도의 간호 등급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환자실의 간호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1대3 이렇게 돼 있는 등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4배에 해당하는 등급을 만들고, 그것을 정규적인 간호수가, 간호관리료 수가를 만들어서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은 진료 수입을 가지고 간호사를 파견받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병원의 정규 TO로 간호사를 뽑아야 장기전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몇 달 근무하고 가면 숙련도도 떨어지고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 간호사들이 받는 그 보상이 지금 원래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실제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의 보상 등급보다 높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고 견디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초과 사망의 이제 일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열나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진료 구역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요. 물론 모든 병원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 응급의료 센터 중에 일부는 지역 단위로 이런 그 시설과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열나는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땜질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해왔던 코로나19에 대한 그 병원의 대응 체계를, 이걸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또 재유행이 오고 내년 봄에도 재유행이 오고, 아마 뭐 코로나가 변하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에 보다 효과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게 몇 년간이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점. 좀 우울하죠?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사회의 방역의 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되게 공감했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서도 그렇고, 여행이나 이런 것도 못 가니 답답함,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들 지금 4인 이상 그 2인 이상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정말 거리가 한산하잖아요. 이런 사회 방역 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고,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걸 되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 나니까 조금 우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음소거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워낙에 또 관심들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았는데 김윤전 차장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냥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한국노총의 이제 대선 공약 또는 대선 의제에 지금 사실 코로나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의 하나는 이게 올겨울까지만 참으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서 어 이게 이제 올겨울까지 참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음,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국노총의 좀 대응도 달라져야 될 거고 그 새로운 소위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에 대한 를 정부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어, 그 대선 공약의 요구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피해가 국민들과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제 돌아가겠죠. 안 들리는데요, 김은정 차장님? 차장님 잘 안 들려요. 혹시 누구 옆자리 아니신가요? 그 아, 지금 따로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네, 차장님께서 지금 음소거 상태는 아닌데 무슨 예, 혹시 채팅방에서 적어주시면 제가 전달을 좀,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네, 휴대폰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네, 하시거든요.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의료 분과에서 대선 정책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정말 금방 올해는 맡을 줄 알고 대선 정책에 안 적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심오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윤전 차장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소리가 이제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들립니다. 네.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공공의료 쪽, 공공의료 체계 위주로 많이 지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좀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프레임 자체를 코로나19 대응 체계 자체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릴 때도 지금 고민이 들긴 했었어요. 전혀 그런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백신을 다 맞으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거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적인 좀 저희 생각이 사실 1월 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코로나19를 메인으로 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서 또 공공의료의 미흡한 점을 조금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로 했었는데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변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아예 전반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좀 들었고요. 어, 그래서 지금 간호관리 수가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도 코로나, 뭐 환자 중심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중점으로 초점으로 맞춰서 인력이나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지금 병원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코로나19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 의료노련에도 제가 따로 의견을 받아서 재선의제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주제를 바꾸길 잘한 것 같네요. 예. 네, 원격 의료보다는 진짜 지금 이 시국에 맞는 되게 주제였거든요. 어, 또 혹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칠까 하는데,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뭐, 권미경 위원장님 하실 말씀 네, 없으세요? 네, 있으시면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는 하셨는데. 아, 네. 네. 음소거 있고 제 얼굴을 잠시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저희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 제가 한 30분 뒤에 들어가서 네, 앞단원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민간 사립대 병원의 고충이라고 좀 봐야 될 것들이 이 계속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의료진들의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에 병실에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소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는 각 단조별로 이제 아마 휴게 시간이라던가 휴가를 더 추가로 부여하는 것들을 노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 이 문제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한계의 문제인 거죠. 의료진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게 지금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소진되면은 사실은 어쨌든 좀 병실도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뭐 며칠, 이틀, 3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휴가를 어떻게 줘야 될지가 그러면 한 달에 월로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몇 달마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추후로 계속 들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늘 이제 일부 정도 환자가 빠지면은 환자가 병실 30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자가 15명이 되거나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하고 또 환자가 차면은 갑자기 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던가 이런 데서 또 갑자기 투여되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뭐 손들으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환자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저희가 두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병동은 감염병동으로 하다가 감염병동을 폐쇄하고 이제 코로나 이제 환자를 받는 병동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감염 환자들은 다른 병동으로 또 병상을 옮기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갈 것이다라면은 저희 각 병원 안에 그냥 코로나 환자가 없더라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있고 지금 또 앞에서 어제 코로나를 검사하는 그 진료소에 있는 인력들이 계약직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직들이 지금 거의 2년째
거의 1년 정도 된 거. 처음에는 정규직이 하다가 정규직이 계속 파견 나가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계약직 인력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 또한 저희 노조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진료소에 있는 계약직들의 근무를 계속 계약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을 계속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지침은 늘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의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소지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극한에 좀 달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다들 교섭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섭 시기에서 이것과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노동자들의 어떤 피로도 소진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제 환자들이 많이 줄었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과 뭐 어쨌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다만 수가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임금으로 그것들을 보상을 하라라는 요구가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재 그 간호 등급이 있잖아요. 그 간호 등급에 한참을 뛰어넘는 그 위쪽에다가 그 코로나 병동 등급, 코로나 간호 등급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등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조금으로 불투명하게 받는 여러 경로의 돈들이 아니고 정식으로 수가로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 직원으로 간호사를 뽑게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종류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휴게도 예측 가능하게 보장될 거고 급여도 예측 가능하게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병원이 받은 정부의 지원을 그 정부로 하여금 투명하게 그러니까 병원을 대상으로 압박을 하실 게 아니라 정부 보고 니네들이 병원에 돈 얼마나 줬는지 공개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진의 어떤 뭐 노고, 희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그에 기반해서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뭐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함에 따라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고 병동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그러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병동 단위로 환자가 배정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지금은 이렇게 흩어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0개 병원이 5명씩 환자를 나눠서 봐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이 볼 때는 병원 10개 병원이 다 한 병동씩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환자를 몰아주면 그게 뭐 10명이 됐든지 15명이 됐든지를 몰아주면 10명씩 보는 병동 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0병원이 보던 걸 5병원이 볼 수 있고요. 그죠? 뭐 15명을 보면 그보다 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병원이 그 코로나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방식이 한 개 병동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개 병동을 채우고 그거보다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 병원이 한 병동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그보다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한 병원이 병동 하나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그 다들 골고루 환자를 나눠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그 소모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냐, 환자 발생 예측 가능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환자 발생은 예측 가능해요. 내일 환자가 몇 명이 생길지 우리가 모르나요? 뭐 1,7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정도의 그 오차 범위를 가지고 예측 하면 얼마나 내가 환자를 봐야 될지가 충분히 지역 단위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지역 단위로 어느 병원이 다음에 병동을 문을 열어야 되는지 어느 병원이 병동을 닫아도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현실은 여전히 지금 인력 문제가 제일 심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코로나 환자가 오면은 그 병동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병동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병동을 문 닫고 이제 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저희가 계속 사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사립대병원에서는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계속 불확실한 언제 내가 그쪽으로 이제 착출돼서 갈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지정된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최소 한 병동을 운영한달지 그런 뭐 기본을 두고 기본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지금 작년에 한 5조 났잖아요. 네네. 진료비 줄어든 게. 그러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보험료도 깎아주고 뭐 코로나 진료에도 쓰고 그랬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은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장기 체계에 투자를 안 하면 그 돈을 아껴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병원이 지금 간호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유휴 간호 인력이 한 5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그 여건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한 5만 명쯤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유휴 인력 5만 명을 그 채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잡고 내가 어딘가에 그 어느 병원인가 취직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교수님 현실은 그 유휴간호 인력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간호 인력에서 필요한 계약직들은 사실 상근을 하지 않고 상근을 하고 뭐 이래서 조금 공고를 내면은 계약직 간호사가 모집하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이게 빅5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계약직 간호사들조차도 없어서 사실은 뭐 다른 병동이 아니라 검사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호사들의 부족 현상이 빅5까지 정말 목전까지 왔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희는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도 늘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악순환의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 강도가 높고 이제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좀 탄력적인 근무 형태 같은 걸 보장해 주면서 그거를 정규직의 형태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서 이제 나는 이제 정규직을 선호하긴 하는데 근무를 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없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뭐 최근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상당히 혁신적인 근무 형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방식을 병원에서 뭐 조금이라도 채택하면 예를 들면 그 플로팅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그 강화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형태 그런 플로팅 시스템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그 업무 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다음은 야간 인력 문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추후에 이제 평가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삼성 근무제가 표현은 유연근무제라고 썼고 저희가 읽기로는 고정근무 형태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핵심은 야간 인력 증원이거든요. 네네네. 그 야간 인력이 많이 증원됐고 야간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더 추가로 보상도 했고 됐고. 예. 예.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또 허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추후에 또 저희 아마 노조에서 저희도 근무 형태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범 운영을 아마 그래서 삼성 때문에 각 병원들이 좀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네. 큰 차이가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이 왜 그렇게 부각됐는지는 좀 저희도 좀 연구하고 좀 네네. 같이 토론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는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그 지원을 그렇게 해서 확보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원 내부의 시스템 네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두 네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래야 지금 유유 인력들이 이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게 뭐 몇만 명 되지 않지만 그런 인력들이라도 지금 다시 이제 병원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여튼 의료노련에서도 이런 의제들을 좀 잘 다뤄서 정부하고 대정부 교섭이나 이럴 때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의료 인력은 이제 수도권에 1만 병상 이상이 이제 증원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텐데 또 거기에 생각을 하면 또 뭐 정원을 학교의 정원을 늘리고 이런 도민적인 아주 큰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코로나에 관해서 강의를 들어봤고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손 들어주시거나 그런 분 없으셔가지고 시간도 되고 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일단 정책 세미나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사회체가 오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좋은 정책 세미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